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지방선거 끝났습니다. 많은 교훈을 주는 선거였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갈 길은 멉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겼습니다만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 자체하고 여태껏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있다고요. 교육감 선거에서 청소년이 제외되는 넌센스. 자신들의 삶을 결정지을 행정가를 뽑는데 당사자들이 투표권이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학생 연령이 선거권을 갖기에 너무 어리다면 일단 양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자신의 안목과 판단으로 교육감을 뽑기에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교육에 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고령의 유권자 표를 고등학생 표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10대들이 선거권을 가져야만이 교육 현장이 진짜로 변합니다.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바로 그 교육을 받을 당사자인 10대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학교의 주인이 행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영영 불행합니다. 조기 교육이 경쟁 교육의 동의어이고 학교가 학원의 유의어 비슷한 말이었던 이 불행한 나라의 아이들이 언제까지 희망 없는 어른들 세계의 볼모로 잡혀 있어야 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를 꿈꾸며 토론하고 교육감 후보자를 광장에 불러 정책 질의를 하고 논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선거 과정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인문사회학적인 소양의 개발 그리고 민주주의의 학습 과정이 되는 축제 같은 교육감 선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한겨레신문의 한 칼럼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교육에 관해 그 당사자인 10대들 그중에서도 사리 판단이 분명한 고등학생들은 투표할 수 없는 현실. 교육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고령의 유권자들. 그들의 표를 고등학생 표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옳은 지적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 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승덕의 몰락은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희극으로 출발해 비극으로 끝맺음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승덕이 주는 교훈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니 어제죠. 한국일보 박광희 문화부장의 칼럼 같이 음미해 볼 만합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실상을 유권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가장 큰 변수였다. 그러나 이 돌발 참사가 없었더라면 이번에도 지역과 이념이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집요한 색깔론으로 박원순 후보를 공격한 걸 보면 이 시대착오적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지역과 이념에 더해 새로운 퇴행적인 변수의 등장을 알렸다는 점에서도 의미심장했다. 그 변수는 다름이 아니라 후보의 시험 성적이다. 한국의 많은 정치인이 이른바 명문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시험의 달인이 출마했기 때문이다. 그 시험의 달인, 시험 잘 보는 고승덕이가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서 낙마한 고승덕 후보는 선거 다시 전 딸이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라는 글을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문용인 후보와 조희연 당선자를 제법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20대 젊은이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높은 지지율이 매우 의아했는데 그것은 고승덕에게서 다른 후보를 압도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교육 현장 경험이 있어야만 교육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승덕은 교육 현장 활동 경험 전혀 없습니다. 두드러진 교육 철학을 내보인 적도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받아본 공약에도 눈길 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3년 전 특강에서 국영서를 공부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대학교에 가기 위함이라면서 대인반이 능사라고 한 발언에서 고승덕의 솔직한 교육 철학을 오히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고승덕에게서 두드러진 것은 젊었을 때 시험을 잘 봤다는 그 사실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고승덕은 서울대 재학 시절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행정고시에서는 수석했습니다. 외무고시에서는 차석을 했습니다. 시험에 관한 한 고승덕은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승덕을 소개한 글에는 늘 고시삼관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승덕은 공부 방법에 관한 책을 썼고 TV에서 공부 잘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고승덕의 공부 10계명이니 17시간 공부법이니 하는 글들이 떠 있습니다. 어렵다는 시험에 합격한 20대 초반의 성과가 고승덕에게는 평생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고시삼관왕에 환호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중요한 것은 사법시험 합격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약자의 인권 옹호를 위해 판사로, 검사로, 변호사로 어떻게 활동했느냐는 것이다. 외무고시 합격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외교관이 됐을 때의 의미가 있고 행정고시 수석 합격은 청렴하고 유능한 관료가 됐을 때 빛을 발한다. 그런 점에서 어렵다는 시험에 합격한 것은 젊은 시절 우쭐할 자랑은 될지 몰라도 지도자의 자격과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 잘 본 사람이 교육감이 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니다. 시험은 결국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경쟁은 마찬가지다. 선거 결과가 이미 다 나온 마당에 고승덕을 개인적으로 질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 과정에서 개인사가 드러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시삼관왕의 출마로 학벌 만능주의 그리고 시험 만능주의가 더더욱 위세를 부리지 않은 것인지 걱정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중반 몇 번의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그것으로 혜택을 누리는 시험의 달인들이 이제 젊은 시절의 시험 성적을 무기 삼아서 정치와 교육까지 맡겠다고 나서는 것은 막고 싶은 겁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로지 시험만 잘 보는 시험의 달인 고성덕이 그렇게 추락한 것은.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 교육 문제는 매우 이중적입니다. 학벌을 비판하면서도 부러워합니다. 따라서 언제 또다시 고시상관왕에게 화날지 모릅니다. 지역과 색깔 문제로 많은 사람에게 이미 여러 번 좌절을 안긴 한국의 선거가 그것들로만 모자라 후보의 시험 성적에서까지 영향을 받는 일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한국일보 박강희 문화부장의 이 글, 정말 이 땅의 많은 학부모들이 읽어야 될 글입니다.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육을 잘하는 것 절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젊었을 때 시험 성적을 통해서 우리의 환상, 우리의 판타지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고성덕에게 황홀했던 겁니다. 이제 미망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다행히 올고전 교육 철학과 그리고 훌륭한 비전을 가진 조희연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점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얄팍한 후보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야.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라디오 비평 6월 6일자 현충일 방송 눈치채셨겠지만은 녹음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시점 저는 아마 설악산 헤매고 있을 겁니다. 녹음 방송이라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세이가쿠인 대학의 학장, 한국인으로서 제일 한국인으로서 일본 대학의 학장으로 최초로 된 강상준 교수, 보혁 공존행 정치로. 사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런 것입니다만은 여전히 보와 혁 중에서 혁은 그런 대로 자격을 갖췄지만은 우리나라의 보수는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상준 교수의 이 같은 충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들어보시죠. 세월호 침몰 사고의 후유증은 마치 권투에서의 보디블로처럼 한국 사회 구석구석까지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보기에 따라서는 1997년에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뛰어넘을 만큼 심각하다. 방금 강상준 교수가 보디블로라고 한 표현은 권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권투 모르는 사람은 보디블로라는 것은요, 권투 선수가 상대 선수의 배나 가슴을 때리는 겁니다. 맞으면 아파요. 보디블로 제대로 맞으면 KO 당하기도 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후유증은 마치 권투에서 카운트 펀치를 맞은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를 비틀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준 교수는 마치 이 비틀거림은 외환위기 때의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이미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한국은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젊은이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저하돼 있었으며 동시에 젊은 층에 있어서는 격차, 빈곤, 극심한 경쟁, 비정규 노동 문제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가맹국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사회가 돼 있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선진국 또는 경제대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한국은 젊은이, 노인, 여성, 어린이,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결코 따스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극히 냉혹한 사회가 돼 있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이미 매우 냉혹한 그런 사회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세월호 사고가 났던 겁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미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청춘들이 탐욕스러운 선박회사와 그 실질적인 오너, 더욱이 무책임한 선원, 해상경비 관련 담당자, 무능함을 드러낸 당국과 청와대, 한층 더 선정적인 상업주의로 내달린 언론 등 요컨대 한국 사회를 유지해온 유행무행의 크고 작은 시스템과 그것을 떠받쳐온 권력자 엘리트들의 태만과 부정, 바로 그것에 희생당했던 겁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이런 생각이 영상매체를 통해 전해진 구출극을 지켜본 수많은 국민들의 머리에 남아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 속에 오래 남아있을 허탈감이 사고를 계기로 한꺼번에 밀려오고 그것은 동시에 자책과 분노의 감정으로 변해 바깥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에게 자문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피눈물 날 정도로 억척스러운 노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것을 잃은 것은 아닌가. 달성감과 상실감의 이율배반적인 감정의 흔들림 속에서 사고의 비극은 눈앞에 닥친 지방선거의 물결에 휩쓸리며 비극의 원인규명이나 조사, 시스템과 의식의 발본적인 점검의 기회를 잃은 채로 여야 사이에 정치적 줄다리기의 재료가 돼버린 것 같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은 이번 사고를 전후로 해서 한국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격렬하게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안보와 무역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 중요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이라는 한 축, 그리고 미일 동맹이라는 또 한 축의 간의 대립, 그리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로의 변화, 이런 미, 중, 러, 일이라고 하는 4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이 상황, 더욱더 어려워지는 국제정세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는 역시 여전히 한국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의 혹은 민족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난감한 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지금까지의 정치 시스템과 관행으로는 한국이 안고 있는 안팎의 난국을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국은 지금의 여야 격돌형 정치로부터 권력의 핵심에 보수와 혁신이 동시에 존재하는 보역 공존형 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86년 3월 프랑스의 총선거 이후 당시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은 선거로 승리한 공화국연합의 자크 시라크 대표를 총리로 지명해 행정권의 이중 상태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난국을 극복했다. 역사적인 배경이나 정황의 차이가 있다고는 해도 같은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한국에서 그러한 보역 공존형 정권의 탄생은 결코 꿈만은 아닐 것이다. 하물며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도 맡고 있는 대국이다. 그 대국이 국내의 분열이나 정치적 자원의 소진을 피하고 프랑스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환경의 격변에 대응하기 위해 보역 공존의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4개의 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분단국가 한국이라면 더욱더 보역 공존형 정치로의 전환을 도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절 보역 공존형 정치를 위해서 박근혜에게 연정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박근혜는 냉정하게 거절을 했죠. 그 정도의 천박한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그 수준의 박근혜가 과연 보역 공존형 정치로 갈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강상규 교수의 이런 제언은 일종의 환타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박근혜의 수준만 제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될 최선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가령 안철수를 총리로 지명한다든지 해서 보혁이 진정으로 공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이런 정치적 대변신을 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역사의 길이 이름을 남길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박근혜의 그 편협함을 보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판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하지만 강상준 교수의 이런 체언들은 이 정권의 담당자들이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강상준 교수는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 및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안전보장의 환경이 격변해서 미소 냉전과는 또 다른 형태의 4대국 간 미, 중, 러, 일 간 격렬한 헤게모니 분쟁이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무대로 전개되고 있는 지금 여야가 서로 양보하고 상호 기본적인 정책 강령의 일치점을 보다 넓혀서 한국과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의 확보를 향해서 새로운 정치적 결정과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집권 세력, 우리의 대통령 너무나 이런 충고를 받아들일 만한 자질도 자세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술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 밤 9시에는 뉴스K 단체 관람도 있습니다. 섣부른 희생양 만들기로는 온 사회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관피아 척결하겠다고 박근혜가 나서기는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료들 정말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생존을 위한 기술, 스킬은 탁월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라도 살아나는 관료. 그래서 그들의 노후까지 보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관피아의 폐해 박근혜가 척결하기에는 너무나 IQ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한국일보의 사설 관료사의 저항으로 관피아 척결이 희석될 조짐을 보인다는 이 사설은 바로 그런 박근혜의 무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국장 출신 전직 관료 A씨의 포스코 재취업이 관피아 논란 끝에 무산됐다. 포스코가 어제 A씨 채용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산업부에서 명예퇴직한 A씨의 포스코 재취업을 승인했다. 그러자 세월호 참사 후 대통령까지 국가개조의 핵심 과제로 관피아 척결을 선언했는데도 코앞에서 구태가 되풀이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이번 일은 어정쩡하게 매듭지어졌지만 향후 관피아 척결의 어려움을 새삼 일깨운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명식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아만큼은 척결하겠다. 물론 안대희를 갖다가 관피아의 원흉, 법피아의 원흉인 안대희를 총리로 지명함으로써 정말 코미디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그래도 체면이 있지 했는데 산업부 국장 출신 명예퇴직한 사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관피아 낙하산으로 내보내는 걸 갖다가 승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니까 다시 백제를 한 거죠. 참 정말 공무원의 힘 무섭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죠. 특히 9급, 8급, 7급 공무원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들 이렇게 삽니다. 예,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 얘기하건 말건 이번 일로 드러난 현실은 관료 사회가 아직도 관피아 척결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정부는 이미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기존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변화한 정책 취지를 감안하면 그 A씨 포스코 재취업은 퇴직 후 경과기간이나 업무 관련성 면에 마땅히 업무 관련성 측면에서 마땅히 제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런 상식조차 버젓이 외면함으로써 변화된 모습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의 관피와 척결 의지는 점점 희석되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개혁 대상인 관료에게 개혁을 맡기는 셀프 개혁 대신 거국적 개혁 추진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결국 총리실이 셀프 개혁을 하는 걸로 귀결됐다. 그조차도 당초 안전행정부의 인사와 조직 기능을 총리실에 넘겨 행정혁신처를 신설키로 했다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조직 기능을 그냥 안행부에 남기기로 변경하면서 안행부의 힘에 청와대가 밀렸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의 공무원 장악력이라는 게 정말 형편없다는 게 사실 이번 일로도 드러난 겁니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열심히 받아 적는 척은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수척공주 박근혜가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또다시 자기들 꼴리는 대로 만드는 게 바로 관피아들의 힘입니다. 이걸 대통령은 전혀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박근혜 주변에 그 내시 참모들은 박근혜의 안위를 지키는 데는 온갖 깨를 다 내면서도 정작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반드시 해내야 할 관피아 척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거나 혹은 눈을 감지 않더라도 그것을 알아채서 제대로 계획해낼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그게 점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목소리가 커도 관료 사이에 능동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공직자윤리법이 어떻게 강화되고 어떤 부처가 관료 계획을 추진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이번 행태, 이것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이미 관료 사이의 계획 저항 조짐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선거도 끝난 만큼 계획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관료 사이의 의식부터 바꿀 면밀한 쇄신책이 보강돼야 합니다. 맨날 박근혜 안위를 살피는 그따위 얕은 깨만 쓰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그런 꾀를, 지혜를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예, 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달라고 방송 시간에 이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송 현실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오로지 박근혜를 위한 방송으로 떡칠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박근혜에게서 혜택을 받은, 이명박근혜에게서 혜택을 받은 그 총편들의 저질 방송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층 유권자들의 의식을 걱정합니다마는 사실 그 노령층 유권자의 의식을 많이 결정해온, 많은 영향을 주는 방송, 종합편성방송입니다. 시청자의 말초적인 흥미만을 자극하고 판단력을 흐리는 전형적인 바보상자 종편, 이런 공세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대한 언론 더 쑥쑥 자라야만 합니다. 국민TV 더 커져야만 합니다.
지난 4월 TV방송 시작한 이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는 그나마 대한방송으로는 최초로 선거방송도 기획해서 많이 부족했지만 시청자 여러분에게 선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겁니다. 국민TV 응원해 주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국민TV가 마음에 정 들지 않으신다면 국민TV를 제외한 다른 대한방송들 많이 있습니다. 뉴스타파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발뉴스 후원해 주십시오. 한겨레신문 구독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회원돼 주십시오. 저희로서야 국민TV 조합원 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꼭 아니더라도 이런 대안적인 매체 그리고 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런 매체들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가리지 않고 더 쑥쑥 자라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한겨레신문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전 의원인 김재홍 교수가 쓴 글 KBS 사태와 국가개조론을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 방송을 내세워온 KBS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보도와 제작의 중추인 부장급 이상 거의 모든 간부들과 1, 2노조 그리고 사내 기자협회가 파업에 돌입한 지 벌써 일주일째다. KBS 전체 구성원의 80% 이상이 일손을 놓은 것으로 집계된다. 요구 조건은 단 하나로 길환영 사장의 퇴진이다. 그렇습니다. 길환영 사장의 퇴진입니다. 뭐 사람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환영이야말로 권력 청와대 해바라기 방송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방송에 일일이 간섭을 하고 박근혜에게 불리한 방송은 뒤로 미루고 그리고 박근혜에게 아부할 수 있는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극우 세력들에게 아부할 수 있는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갖다 바쳤던 그 주인공이 바로 길환영입니다. 그 길환영, 이 길환영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KBS가 진정한 공정방송으로 그 모멘텀, 틀기 위한 모멘텀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간부들까지 KBS의 노조 그리고 사내 기자협회까지 모두 일치단계에서 길환영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환영, 그 길환영 사장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간부들에게 보복인사로 대응했습니다. 팽기자로 지역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진짜 저도 언론인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장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이 길환영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KBS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 노릇을 자임해온 저녁 9시 뉴스는 파업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취재기자의 리포터가 사라졌고 대부분 동영상에 나갈 자리에 스틸 사진이 다량 등장을 합니다. 왜? 걔들이 파업을 해서 사진을 안 찍어, 동영상을 안 찍어 오니까. 뉴스 앵커는 스튜디오를 떠나서 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정규직 고정 앵커가 전면 교체됐습니다. 아침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 상당수가 결방했습니다. 이런데도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제어할 경우 방송법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KBS는 저가 심사 때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 특상의 주요 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이미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방송법상의 시정명령 요건에 해당합니다. KBS뿐만이 아니고요. MBC, 종편 모두 제어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끝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로 KBS 방송까지 중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년인가요? 2년인가요? 한 번에 그 제어가 심사를 할 때. 그래서 제어가 심사 때는 기준이 엄격합니다.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 특상의 주요 프로그램 편성계획 그것이 제대로 이행 못하면 감점 받습니다. 지금 KBS 그런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일들 무수히 자행하고 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지금까지 지켜보기만 했던 방통위 지난달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집중타를 맞습니다. 야당만의 정치 공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방송 정책기구인 방통위가 뭔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유성희 의원 등도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유기라고 질책했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면 탄핵감이라고 발언 소리를 높였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회의에서도 KBS 사태에 대한 긴급 발언과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정 등 연 4주째 악정고투해온 우리 이 칼럼의 필자인 김정은 교수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KBS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방통위원장, 물론 방통위원장도 법상 국회의 탄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그런, 심지어 최시중에도 탄핵받지는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KBS가 방송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그 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겁니다. 방송법 위반 혐의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내부 고발로 불거진 겁니다. 길 사장이 여러 간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보도에 간섭을 했다면 길한영은 방송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은 길한영은 이사에 의해서 해임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방통위 자료 제출 미정비적 안 받고 있는 중에 미래창조과학 무슨 통신위원회 국회의원들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았던 겁니다.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길한영은 바로 그것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KBS의 최고 경영자인 사장은 편성권을 공유함으로 그 편성에 간섭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방송법에 근거한 KBS 편성규약은 방송사업자로서 그 사장과 편성 책임자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사장은 편성권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이 보도국장에게 간섭했다면 편성규약과 방송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 진위를 가리지 않고서는 국민 여론이 가라앉기 어려울 겁니다. 방통위가 KBS 내부 고발과 그리고 길한영의 해명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방송법의 집행기관으로서 또 하나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KBS는 3대 선거의 하나인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도 못했다. 대다수 시청자들이 기다리는 브라질 월드컵 개막이 열흘도 안 남았지만 취재 준비가 불능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개조를 역설했다. KBS를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세우기 위한 대수술이야말로 국가개조의 중요한 아이템에 속한다. KBS는 민영방송과 달리 국가기관 방송으로서 국민의 준조세인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고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개조의 대상이 된다. 보도나 편성 내용에 정부가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장 임명을 비롯한 지배구조와 공정방송위원회의 구속력 있는 운영 등을 개편한다면 국가 100년 대계의 주춧돌을 세운 공적으로 기록되리라는 뜻이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